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입장을 밝힐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밝혀야 할 그 입장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대통령 기록물 아닌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로 13억 9천만 원 번 거 알고 있으셨죠? 그런데 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한 이유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까? 이렇게 정당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아시죠? KBS와 단독 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저 이번 달에도 수신료 2,500원 냈어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가 이 세 가지 잘 물어보는지 꼭 지켜볼 겁니다. 2024년 1월 26일 조수진의 정치본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정치권 이슈 그 논란의 이면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소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상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 좀 어두운 뉴스, 안 좋은 뉴스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했는데요. 중학생 15살로 알려진 A군에게 습격을 당했고요. A군은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고 물어서 신분을 확인한 뒤에 갖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10여 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23일 만에 또 발발한 건데요. 비명을 듣고 나온 식당 직원이 A군을 말렸지만 A군은 배 의원 머리에 계속해서 돌을 휘둘렀고 배 의원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격에 사용된 돌이 깨질 정도로 심하게 내리쳤다고 하고요. 인근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A군의 지인들 말에 따르면 평소 정치 관련 글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하고 ADHD 소견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그 직후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머리를 꼬맸다고 하네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고 하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정치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가 크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런 상해 공격은 사실상 거의 뭐 살인 미수에 가까운 공격으로 저는 보고 보십니까?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엄벌에 처해야 될 텐데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가격을 수십 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지금 배현진 의원이 무사하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에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자꾸 모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나도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까지도 그 분노 상태,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대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는 이런 행태들이 현실적인 범죄로도 이게 자꾸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자꾸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3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어쨌든 지금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에서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네. 이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은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14세, 만 14세 여부를 좀 더 따져볼 부분은 있어가지고 하여튼 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이건 처벌로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규제해야 된다 저기 봅니다. 법률 얘기 나와서 하나만 짚자면 지금 본인이 중2고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15세라고 해요.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고 만 13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15세기 때문에 생일 지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제 만 나이가 한 살씩 다
이제 깎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신원이 더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도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처벌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이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면서 좀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요. 굉장히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이자 또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증오와 혐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은 물론 사회 자체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곱씹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돌이켜보면 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어떤 돌로 가겨간 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환기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가 양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르면 적이고 틀린 것이고 사라져야 된다. 그걸 저희 지금 정치가 늘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는 부분에서 우리 정치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좀 부분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성년자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적어도 20세 이상의 나이가 든 사람이다 그러면 정치 혐오 이런 것을 범행 동기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예. 저희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게 중2가 만으로 몇 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13세 또는 14세 그렇습니다. 14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 처분만 예.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만 가능한 나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을 일단 비공개하기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A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어떤 정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 뭐 이른바 정치 철학이 정립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예. 이게 범행 동기부터가 무엇일까? 이게 대단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 같으면 이게 좀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도 그렇고 예. 왜 이렇게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그전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배경 이런 것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예. 마치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부나 수사기관이 숨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일단 왜 그랬는지 이거 정도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좀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이라든지 뭐 주소 이런 것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네네. 범행 동기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차림으로 봐서는 배현진 의원이 어디 공식 행사장에 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야말로 개인 용무 보러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차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선 파악을 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다렸냐 말이죠. 이거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위도 좀
대단히 궁금한 사안이고 하여튼 1월 달에 이런저런 쇼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굉장히 너무 어린데 동기가 무엇일까 또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이렇게 여러 반응들 나오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고 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 용부를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쪽 강남 압구정 근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했는데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범행 동기를 저번 이재명 대표부터 배현진 의원까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정치인의 테러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묻지마 테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치인은 하나의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방범죄로도 그냥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처음에 어떤 범행 동기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동기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세워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선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줘야만 맞습니다. 뭔가 모방범죄에 있어서도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아예 안 밝히니까 그냥 정치인은 혐오 대상이 돼버리고 저렇게 테러를 가하더라도 그냥 묻지마 테러 해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남 의원님의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예. 제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 수사당국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조금 더 구별해서 더 엄벌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을 때 이 장면이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보시잖아요. 봤을 때 그 지지자들이 또 더 과열되거나 더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아마 또 대격돌을 할 텐데 그것이 그냥 정치라고 하는 링 위에서 좀 합법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면서 싸움이 이루어지면 괜찮지만은 이것이 지금 물리적인 폭력과 테러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면은 그 지지자들까지도 본인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정치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피습당했고 또 배현진 의원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쳐야 된다. 그렇다면 네. 정치권이 정말로 자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롱의 언어 그리고 혐오의 언어 이 적대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좀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예.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봄오다님이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사건에 대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니 제3사의 범죄가 생기는 거죠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 이재명 대표 피습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A군도 그렇고 평소에 어떤 사이트를 보고 평소에 본인이 어떤 말들을 표현해 왔는지를 좀 밝혀서 그 사이트 내지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좀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 스스로 견제하고 여론으로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법적 규제도 차차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선 시민들부터 본인들이 자정하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뭐가 원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필요하다면 자성하는 목소리,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할 때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하나만 더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상해를 당하는 모습이 지금 다 카메라에 촬영이 돼서 보지 않았습니까? CCTV가 돌고 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또 이거 가지고서 표 계산을 하면 정말 안 될 것이고요. 저 장면에 있는 피해자, 배현진 의원의 위치가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네. 누가 나는 안전하고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입구에서부터 배현진 국회의원입니까? 물은 다음에 바로 돌을 꺼내서 머리 후두부를 치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넘어져요, 배현진 의원이. 근데 계속 넘어진 뒤에도 열 몇 번을 계속 치고 그래서 거의 식당 입구까지 이렇게
밀려가면서 계속 맞는 네.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특히 머리라는 부분을 돌로 가격을 하는데 예. 정말 천만다행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좀 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테러에 대한 문제는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말 정치의 본질, 그 본령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들 맞습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러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예. 중학교 2학년이요. 예, 예. 어떤 머리를 15차례라고 보도상 그러더라고요. 아, 돌로. 그래요? 15번이나. 보통 그거는 보통 원한 관계 있을 때 그 얼굴 부위를 이렇게 막 가격하거든요. 네네. 범죄 그 심리학상 읽어보면. 그러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중2가 어휴. 무슨 정치인 배현진에게 예. 원한이 있어서 아,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경로로 이런 분노와 증오를 키우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이런 미성숙한 것들은 청소년이 어떻게 그럼요. 하다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된 혐오를 저렇게까지 범죄로 이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저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희한하긴 희한해요. 왜냐면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는 저희 동네 국회의원 이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르고 뭐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정치인의 실명을 알고 더군다나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켜서 확인을 하고 어떤 정치 테러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동선을 안 힘들었는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더 거기가 궁금해요. 중요한 게 동선 알았다는 거랑 또 하나가 그 압구정 거기가 돌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다 포장돼 있어서 그럼 이만한 돌인데 이게 돌이 깨질 정도의 돌을 어디서 구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준비를 했다고 보이는데 왜 또 어떤 경로로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폭력도 용인돼서는 안 되고 수사도 엄중해야 되는데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은폐, 축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축소한 거 없고 은폐한 거 없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그 변명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명문의 원본을 우리가 열람이라도 하자라고 네. 했는데 열람도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국회에서 최소한 열람이라는 건 뭐냐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열람을 하면은 그 경찰청 쪽에서는 이게 비공개가 지켜지겠냐라는 측면인데 아니 그거를 왜 공개를 못 하려고 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뭐라죠? 좀 개운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를 숨기려고 이거를 변명문 안 하지?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 습격했던 사람은 그 변명문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나의 범행 동의 변명문 다 읽어봐라. 예. 읽어보라고 범인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공개를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서 자극적인 부분을 빼고 최소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의원실에서 따져보면 이게 자료 제출 요구거든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료 제출 요구인데 네. 공식으로 못하면 비공식으로 열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열람을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라도 하자라는 것인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숨길 게 있다.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숨기는 옳지 걸까요?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모범범죄가 생기는 것들을 경찰이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 보실 때 그 열람문 비공개도 문제지만 수사 자체도 축소나 은폐라든지 부실 수사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받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경찰의 가장 그 기본적인 덕목은 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맞습니다. 해야 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숨겨놓고 밀실에서 하면 그거 옛날에 70년, 80년대 옛날에 뭐 공안경찰들이나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경찰 수사가 이렇게 밀실에서 되죠? 뭐가 떳떳하지 못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괴 사건도 아니고 뭐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피해자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인데 예. 당 대표가 속한 당 소속이 행안위 의원들이 자료 좀 내놔라 했더니 그걸 숨기고 있으니 이거 참 뭐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수사 평가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고 또 의문점을 많이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공공장소다 보니까 뭐 빨리 치울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보존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다 현장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물 청소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경찰이 이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설사 본인들은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못 믿는 지경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변명문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했을 경우에 지금 가해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신감정을 아직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이분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덜컥 공개를 했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가 원했던 결과를 오히려 줌으로써 이게 또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검토는 해야 될 거라고 봐서 예. 너무나도 이거는 좀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마 부산지방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사에 대해서 부실하고 뭐 변명문 공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건 논외로 보더라도 예. 현장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의 원칙에 있어서 불투명성을 오히려 자초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하나만요. 현장을 바로 물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평소 사건 하실 때 보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은 물론 검사 출신이 검사 기록남이 더 출신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 뭐 사진도 찍어놓고 물증도 다 확보하고 공공장소긴 하지만 일단은 통제를 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통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 과정까지 다 고려를 해서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물청소를 하든지 현장을 지우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먼저 뭐에 쫓기듯이 다 현장을 먼저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부산지방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것이고 밝히는데 납득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예.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범행 현장은 일단 보존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다 완료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치울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사건 직후에 청소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사법경찰관은 정말 혼나죠. 아, 뭐 이게 그럼 이제 그 정도의 그 비상식적인 그럼요. 당연히 일인가요? 이게 사건 현장은 보존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보존이 예. 원칙 그건 상식이고 수사의 기본인 것이고. 예, 맞아요.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피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 규정으로 처벌된 사람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피사실 공표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한동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특히 맞아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거의 하루에 2번, 3번씩 피사실 공표를 했어요. 예, 그때는. 브리핑했잖아요. 그리고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예. 기자들 자기 방에 불러서 골라가면서 수사 진행 상황 정보를 줬었죠. 공소시효 남지 않았습니까? 예. 남았죠. 네,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예. 근데 그 정말 윤희근 경찰청장대로 피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피사실 공표라는 것은 기소 전까지만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피사실 공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좀 태도를 명확히 해야죠. 그럼 검찰에 의해서 이달 말 전까지는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기소 이후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 게 수사 중에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기소가 네. 돼버릴까 봐 또는 무혐의가 돼버릴까 봐라는 건데 기소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백업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글쎄 그때 가면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공개를 하려는지 기소 이후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지켜봐야죠. 뭐. 예.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방식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죠. 서영주 부대변인 네. 보실 때 대통령이 만약에 대담에 직접 나섰다. 그러면은 뭐 사과가 아니라 지금 근데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있고 주는 뭐 어떻게 줬는지는 네. 사실관계 영상으로 다 찍혀 있고 그리고 최 목사가 여러 언론에서 왜 그랬는지 전후 사정 해서 사실관계는 다 알고 온 국민이 아는 명백하게 있죠. 상황인데 네. 뭘 설명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해명 아니면 사과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근데 사과, 저는 이제 해명?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야 너무 오만하다. 오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백성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하니 그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줘. 근데 그것도 보채지 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관석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명품백 회견 추측성 보도 대응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화를 한번 냈다고 하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부분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뭐 유난 갈등 거기에다가 명품백 영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더한 것도 다 봤어요. 맞습니다. 반- 예. 명품백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지금 그게 국민들이 옳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무시하는 건지 예.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한테 왜 감히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불쾌한 게 사과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미개한 국민들을 미개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보채니까 사과를 한번 고민해 볼게. 네. 이런 수준이라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 자체는 대담 형식을 하는 자체도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담 형식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만 나오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쳐냈던 부분도 질문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담 자체도 사실 성립되기 좀 어렵고. 아니 대담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왜 잘라내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천이 돼서 네. 공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잘리려고 했다? 그건 말도 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말하자니 김건희 여사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담을 하자니 김건희 여사한테 또 혼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저는 대담 기자회견은 생각도 않지만 대담 자체도 예. 저는 성사되기도 힘들지 않을까. 대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요. 질문이나 답변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 같긴 합니다. 신익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뭐 국민들의 지금은 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런 초불신의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초래한 문제가 많죠. 과거 네. 후보 시절에 개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개사과를 연상시키듯이 지금도 맞아요. 국민들을 약 올리는 듯한 사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후보 시절에 뭐 나대지 않겠다, 그냥 본인은 조용하게 살겠다 했는데도 이미 다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신뢰가 예. 없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을 많이 했죠. 후보 시절부터 뭐 장모가 10원 한 장 받았냐, 피해줬냐.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예.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명품백 수수 사안은 뇌물죄의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요. 뭐 청탁금지법 포함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뭘 밝힐 게 있나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법리를 적용하면 될 일이고 대통령이 법리를 적용합니까?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게 만들면은 직권남용, 또 수사를 안 한 검사들은 직무유기. 이제는 이 뇌물죄 사안을 둘러싸고 후속 처리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죄가 쌓여나가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사과의 문제도 아니고요. 더 죄를 쌓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삼권분립의 체제에 따르면 될 일인데 이거를 지금 막고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심이 두려워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국민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걱정하고 있다, 뭐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 말을 하면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당무개인 문제가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성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어디로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고 뭐 사과 안 해도 좋으니까 개사과 같은 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수사를 개시하고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개입하면 그것 자체가 또 범죄화돼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되면 임기 이후에는 그것까지 다 수사돼서 처벌받으신다. 조심하셔야 예. 될 겁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왜 우리 속담에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 뭐 많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네, 그리고 그거 있죠. 명품백 수수 이거예요. 예. 다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도 지금 세 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은 딴 건 다 무시하고 딴 건 언급도 안 하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안 하느냐를 예.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나 사과를 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문제의식이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공개 사과를 하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수사를 왜 안 받느냐? 형사처벌, 아니 현직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당장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영부인은 그런 특권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지 맞아요. 어떤 헌법이나 법률상의 특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률상 아무런 자계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관심인데 굵직한 건 다 묻어두고 명품백 수수 하나만 갖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다고 해결될 수준이 이미 지났거든요. 오래전에.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는 대선 전에 이미 한 번 했던 것이고 예, 맞아요. 공개 사과하면서 당선돼도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그 약속은 떠들썩하시죠? 철저히 깨진 것이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건데 예. 왜 거기까지 해야 되냐 뭐 이걸 놓고 갑론을박을 정부 여당 쪽에서 하고 있으니 예.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 의원님 이런 보실 생각이 때는 듭니다. 떡줄 국민들은 그 정도로는 그렇죠. 아예 저 화가 풀리거나 진상규명이라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한마디로 이 택도 떡줄까 없어요. 말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생각해봐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허위 경력 때문에. 예. 근데 생각해보면 허위 경력으로 사과할 때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허위 경력 없이 정말로 그냥 영부인이 돼서 이 정도 내조가 조용하다면 얼마나 나댔겠어요. 그 사과가 없이 지금 조용한 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때 그나마 예방주사 최대한 맞아가지고. 최대한 자제된 행보가 이 정도인데. 근데 비대위원장 막 난리 사퇴하라 났죠. 그러고. 그럼 만에 하나 그게 없었으면 예. 지금 뭐 한남동 공안으로 불러서 줄 세우고 난리도 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나마 자제된 건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하고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본인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 내가 뭐 내가라는 걸 해결할 보통 거예요. 이 내조라는 영부인 자체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 세우는 법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그 누구를 대하든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위 하나 누가 될까봐. 근데 당시에 보면 남북 문제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맞습니다. 국정기획의 의혹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명품 수수의 부분은 명품백 수수는 그렇게 명품백은 덥석덥석 잘 받으면서 왜 사과나 수사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잘 받아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고 이 명품백 수수의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 명품백 자체가 어떤 이 고리로 해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정 개입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명품백 받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늘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게 털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물론 2년 동안 참 엉망으로 나라를 운영했지만 그조차도 더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인가? 라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러면 남은 2년 한 반을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여사 내어주고 털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한 70 며칠 남았는데 예. 그래야 국민의힘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본인도 버리고 국민의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려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신성 불가침입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허위 경력으로 살아왔고 예. 주가 조작했는데 지금 기소가 안 돼서 지금 의혹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도 갑자기 국책 사업이 바뀌어서 예. 멀쩡하던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했자는 거야. 말이 앙뚱안했더라는 단어 자체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김경률 예. 비대위원이 한 거를 한동훈 자체를.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니 예. 좀 고가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비유 중에 저는 그래요. 사치까지는 좋은데 문란한 사회생활이 굉장히 좀 거슬렸던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간에는 그 동영상을 김건희 여사가 보고 울었다 이런 뭐 소문이 뭐 있던데 그런 진짜인지 것도 모르겠습니다.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한 그때 순방 다녀와서 지금 예. 한 달 반 거의 2달째 두문 분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병이 난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또 속병이 난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마음에서는 예. 또 측은해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하겠죠. 그래서 뭐 좀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야 뭐 국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요. YS 대통령도 공사구별 잘 하셨고요. 당시에 이제 차남을 현직 대통령 신분 때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닙니까? 근데 수사받은 거 다 허용했고요. DJ 대통령도 똑같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애정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의 배우자 지키겠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뭉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 예. 개인의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단에 묶인 건데 맞습니다. 저는 결자일지를 하시고 이거를 임기 내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네, 뭐 맞아요. 해외 순방을 간다고 예. 해결됩니까? 어딜 예.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뭐 민주당에서도 이게 호재라고 생각해서 엄청 공세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듯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사법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성역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그 지나친 사랑으로도 이거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고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렇게 아니 뭐 말을 해야 방어권을 존중해주고 무죄 추정을 하지 말을 안 해요. 묵비권도 방어권의 일종이긴 그런 한데 거예요? 수사 네. 절차에 가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제가 김건희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또 어제 걷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본인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사과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예. 말을 지금 몇 번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바꾸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요. 말을 싹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취지는 본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은 없다. 뭐 이러면서 피해가는 것 디테일하게 같은데. 하자면 예. 내가 직접 사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은 들어줬지만 내 입으로 직접 사과를 말한 적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예. 그걸 일종의 트릭이죠. 트릭을 써갖고 피해 가는데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1라운드가 붙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 한동훈 1라운드라고 위원장하고. 보십니까? 저는 1라운드예요.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있다고 보십니까? 남아있죠. 이게 해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1라운드는 형식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명품백 관련해서 붙었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뭐랄까요? 이게 복싱 게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팔꿈치로 한 대 쳤어요.
네. 룰을 약간 이게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심각한 손상을 한번 입혔어요. 예. 바로 뭐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 요구를 했다. 근데 내가 거절했다. 이거를 언론 앞에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저를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국민 앞에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검사 출신이기 알고 때문에. 던진 거죠. 본인이 근데 그 최순실하고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그 직권남용죄라고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유행을 시킨 팀이 한동훈 차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입니다. 예, 예. 직권남용죄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 법원에서 무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무서운, 정말 그걸 던진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복싱 경기 하는 줄 알았더니 팔꿈치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완벽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죠. 예. 그리고 서천에 있는 시장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따라간 모양새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서 숨고르기를 들어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결국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공천권을 어쨌든 형식적으로 쥐고 있는 한동훈 당으로 만들 거냐를 놓고 두 사람은 대판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한 발짝 양보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품백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내지는 공격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2라운드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꼴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무슨 사과나 뭐 이것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도 아니게 모자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무슨 정치를 한다고 지금 그래요. 네.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철저한 권력 투쟁이다 이거는 두 사람 철저한 간에. 권력 투쟁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저도 본질이라고 보고요. 뭐 공천권이나 김건희 여사를 놓고 정말 충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약속 대련이 아니고 지금 임시 봉합 상태인 거죠. 임시 봉합 상태인데 전 이게 왜 지금 약속 대련일 수가 없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프레임인 게 총선 앞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논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연금 개혁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까? 교육 개혁이 있습니까? 노동 개혁이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슈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이슈가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슈는 총선 때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기획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자충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뜻이고. 이건 진검승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도 난처한 것이 앞으로 이 이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총선 때까지 더 비화되고 커질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는 그 봉쇄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거나 1승을 거뒀다. 이게 김용남 의원 해석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유난 갈등설이 한동훈에겐 호재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 그 한동훈 윤석열 충돌 이후에 조사한 겁니다.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윤석열 국정 지지도를 크게 앞섰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30% 지지율로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었을 때의 평가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긍정평가가
47%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에 불과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3%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5% 나왔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응답 살짝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보여주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무려 47%가 나왔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40%에 그쳤고요. 그 다음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어느 정당을 좀 더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당에게 더 호감이 가시나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0%,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긍정평가가 박스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앞섰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도 앞섰고,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만에 역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현재의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것은 뜯지 않은 선물 포장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주 동안 한 개 계속 전국 다니면서 인기를 확인한 것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반정치에 불과한 내용들인데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보기에 들고요. 타당해 보인다. 아니,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토론회 자리에 나오시면은 반박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주제만 던져가지고는 국민들께서 아직 내용을 다 들여다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견 국회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약으로 나오면 일견 좋죠.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지지도는 이제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 우세했다고 하시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실장의 개입설까지 폭로하는 것은 나름의 공격이었는데 그 다음날 서천 현장에 가가지고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지만은 네. 동시에 대통령한테 90도로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것도 눈까지 와가지고 대통령- 더 좀 처절해 그것도 보였어요. 뭐 대통령 반말로 하시는 모습과 예. 올라올 때 자리 하나 얻어서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습 예. 거기다 내려가지고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나라는 실망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길은 유일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민심과 함께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따라가니까. 예. 근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나? 라고 국민들은 봤는데 역시나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눌리는, 기에 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도 이제는 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비교 우위는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있다 보니까 동시에 소위 말하는 지금 삼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낼 수준의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좀 실망하시면서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분석하신 거하고 다르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내려갈 일만 남은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란한 말솜씨에 비해서 진정성이 있는가는 앞으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요 며칠간에도요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아 저의 입장은 엊그제 밝혔습니다. 그걸로 가름해 주세요.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비굴해 보이고 당정 관계의 수직성이 더 강화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심을 쫓아가겠다는 건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쫓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의견 두 분 다 타당해요. 예.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좀 내심 들여다보면 신인규 위원장 말대로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았다. 아, 거품이다? 결국에는 그런 거품이에요. 거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호를 좀 붙여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거품한? 버블은 이제 버블한? 예, 버블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소통령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 임명될 때부터 아, 소통령이요? 대통령 말고 소통령?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소통령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그 한계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고 민주당 각세워가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등판하겠지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와버렸네요. 너무 일찍 예. 등판이 되면서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럴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쌍특검을 거부하는데 동조를 했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아바타 대가네 했는데 이번 명품백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사천 현장에 가서 폴더 인사 90도로 하고 나서 기차를 내리고 나서 존경한다는 말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그냥 역시 너도 안 되는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면 꼴 자체가 다르잖아요. 좀 젊고 예. 나름대로 좀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먹방하고 뭐 예. 좀 무능하고 오만하고 자꾸 뭘 드세요. 뭔가 그냥 들이대는 느낌,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호감도 차이에서 지금 저는 이 지지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을 평가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질 건 없다고 봅니다. 승부를 보려고 했으면 벌써 예. 봤죠. 예. 왜냐? 지금 총선이요 코앞입니다. 예. 70 며칠이면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특히 앞에 있어서 특검법은요, 그걸 받아서 던지면서 희소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자체를 민생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이 프레임을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은 김건희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어떤 전략적인 분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굴종적인 비대위원장을 해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1승을 했다는 것은 그냥 예. 본인의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날아가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겠어. 나는 몸부림에서 1승.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버블한으로서 예. 가고 있다. 버블한 오늘 네, 저는 별명 하나 그런 나왔습니다. 생각이 버블한.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2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국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싸움인 건데 그런데 이 공천에 있어서 이미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전략공천에서 영입한 인재들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을 험지에 내보낸다. 그런데 친윤 대통령, 그 청와대 출신들은 비교적 안전한 대구권에 내보낸다. 이래서 되겠느냐? 어렵게 모셔온 인재는 험지 내보내? 이런 식의 기사들을 벌써 쓰고 있고 또 조선일보의 역습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김경률에게 감사패줘라. 김경률이 지금 대선에서의 1등 공신 아니냐. 그때 조국 흑사 쓰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김경률 한동훈 편을 막 들어주는 그런 보도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공천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되는 모양새로 가느냐라는 게 그게 정말 큰 2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라운드는 공천까지 가기 앞서서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시험대가 올 거고요. 네. 지금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약간 발언을 또 민주당으로 이제 향해가지고 잠시 소강 국면을 하지만은 아마 그분 성정상 또 1, 2주 안에 또 본인의 목소리를 낼 뿐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성격이십니다. 그랬을 예. 때 그걸 대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 번 더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리였고 앞으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까지는 저는 그립을 쥐고 갈 것이다라고 보냐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여건이 어떠냐면요. 아까 그 영입 인사들을 험지로 내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습관이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퓨처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예. 젊은 정치인들 다 사지로 내보내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예.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 전통이 안 좋은 관행이지만 또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줄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3년이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어려우니까 총선 출마자들은 공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도 일단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자신의 현실적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충성하면은 다음 이제 총선 이후의 국면에서도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현실 권력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예.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계로 좀 비유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착수금이고요. 이미 들어온 돈이고 아,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성공보수 같은 거예요. 성공보수 이겨야 좋아하죠.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둘을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성공보수보다는 착수금이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된 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더 그렇죠. 와닿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또 명비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수금이고,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공해야 받는 성공보수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 색깔 진짜예요? 민주당 색깔 이제 보라색, 그 녹색, 파란색이 지금 2021년에 이미지 컨설턴팅 업체가 그 이재명 비대위원장의 개인 색깔이다라고 찍어준 색깔하고 동일하다라는 그런 인터넷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새 로고가 좀 많이 와글와글 이야기에 좀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성공적이네요. 와글와글 입에 오르내리는 거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색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뭐 크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홍보위원장 하실 때 했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했을 더불어민주당이 예. 탄생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좀 줄이고 민주당을 앞세운 다음에 예. 좀 색을 좀 여러 가지로 있던 거를 단색화해서 삼색으로 갔던 것이고요. 이제 우연치 않게 그게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 시절에 예. 그 뭐 이제 뭐죠? 그 목도리를 좀 해주면서 색깔을 좀 이렇게 대비했던 사진하고 지금 하는데 예. 그 우연히 일치 같고요. 예. 아니면 그때 그게 뭐 민주당스러운 색깔을 좀 그리고 했던 그 거 아마 아닌가요? 조언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당시에 이제 코디했던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시는 분께서 참고를 했겠지만 뭐 저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뭐 당색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말하자면 야당으로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옷 색깔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소영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김영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이렇게 많이 있는 자체가 저는 좀 성공적이지 않냐라는 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 근데 의원님? 민주당은 정말 당색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당색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옷도 한 1년 입으면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당을 상징하는 당 색깔을 바꾸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저희가 예. 이번에 창당 작업을 하면서도 예. 당색을 무엇으로 하느냐. 저희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만 네.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기존 정당들이 웬만한 색깔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가면서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대로 당색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좀 쇼킹하게 들리죠. 근데 당의 로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명 색깔이 더 뚜렷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아, 그러면 의원님 보실 때는 이 네. 정당의 로고와 색깔을 바꾼 것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 또는 친명 색채 더하기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4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뭐 재선 3선 하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4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뀌면 뭐부터 하냐면 로고부터 바꿔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로고부터 바꾸고 그리고 어떤 슬로건부터 바뀝니다. 뭐 시가 됐던 도가 됐던 로고와 슬로건을 바꿔요. 왜냐하면 전임자하고 다른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 전에 쓰던 로고 뭐 슬로건을 다 바꾸는데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이 훨씬 진해지는 그 작업을 준비해 왔던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색깔이 더 뚜렷해지는 작업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여기는 크게 리더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공천 작업을 통해서도 색깔이 더 뚜렷해지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의 색깔들을 보면 예. 녹색도 있었고요, 노란색도 있었고요, 보라색은 없었잖아요. 보라색도 그동안. 있었어요. 보라색을 쓴 이게 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이 한 거 이걸 보면 음. 약간 이 색깔이 보라색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거를 예, 이제 예, 확 예. 펼쳐서 세 가지 색을 한 것인데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수초를 네, 보여드리고 앞으로 싶은데. 넥타이 저런 색 어디서 구하셔야 돼요? 색깔 그냥 세 가지 들어간 저희는 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에요? 넥타이를 하는 예. 것이고 이 색은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당의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지자체장이 오거나 뭐가 단체장이 바뀌면 로고를 바꾼다는 건 새로운 시작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 총선을 좀 변화하고 혁신해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문패를 바꿨는데 예. 옷만 바꾸면 뭐랍니까? 예. 중요한 거는 당이 새롭게 혁신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이 당의 로고와 색깔만 바꾼다 해서 국민들은 이 민주당의 변화 혁신을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색깔을 바꾸는 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세대교체, 인물교체, 시대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선행돼 같이 후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예. 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로고만 바꾸면 뭐합니까? 내용이 안 바뀌는데 아, 참 또 의미가 그렇게 없는 보십니까? 거고요. 내용이 바뀌는 의미 것이 없다? 더 중요한데 지금 외피만 바꾸는 모습만 있다가 굉장히 이거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예.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대선 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컬러를 골라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딱 육안으로 봐도 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대선 때 논란이 또 한 번 소환되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당 장악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한 번 환기하는 거라서 저는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냥 저는 이거 뭐 개인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의 취향에는 과거 민주당 로고는 진짜 상대 진영에서 봐도 좀 세련됐고 예. 야 정당에서도 좀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구나 거의 기업 수준의 디자인을 만들 예.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저는 좀 호평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별로 개인 취향이 근데 아니세요? 이번에는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예. 저는 과거 게 조금 더 세련되어 역시 보여요. 민신동행. 그래서 이건 개인 취향이라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아, 없습니다. 원래 복고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 드려볼게요. 자, 결국에 표적 출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명대 뭐 친문 갈등 격화된다. 그 일환이다라고 결국에는 이 로고조차도 그렇게 해석이 막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 안산 상록갑에 보면 친문 의원인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 전해철 의원 있는데 친명 도전자로 불리는 양문석 지금 후보가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했고요. 그죠? 그리고 인천 부평 을에도 홍영표 의원 있는데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되죠. 친명 도전자로 분류되는 이동주 비례의원, 이재명 대표 지키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기 성남 중원에도 윤영찬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 있는데 지금 이수진 비례의원이 현근택 변호사 파문 이후에 본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에서도 친문 의원으로 도종환 의원 있는데 친명 도전자로 불리는 이현희 부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일견 친명 대 친문으로 구도의 공천 경쟁 구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게 지금 맞는 거죠, 그죠? 서로 이렇게 공천 대립각 세우면서 하고 있는 거죠?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본인들이 간 거죠.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한 거다? 그렇죠. 지금 아직 예.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서류 이제 들어갔고요. 당에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방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양문석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에서 경고를 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자객 공천 주장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발언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수박 경고를 발언 징계 이후에 자객공천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경고를 했습니까? 경고 자객 공천은 그냥 언론에 쓰는 말이지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자객을 네. 보낼 수 없죠. 두 번째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근택 부원장이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대문 갑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서대문 갑을 준비하다가 거기가 전략 지역이 되니까
이리 옮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이 간 거지. 이걸 예를 들어서 당에서 자객 공천했다? 이런 바보 같은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공관위가 곧 열리는데 2월 초에 이제 면접도 있고 예. 심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설 전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1차 이제 컷오프 부분이. 예. 저는 이분들 지금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요. 불이익 당할 거라고 봐요.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설사 내심 그걸 갖고 있더라도 표면으로 이걸 드러내거나 이 자체가 현실화가 되는 순간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지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표적 출마, 뭐 언론에서 말하는 자객 출마, 자객 공천 이렇게 말하는 것, 출마가 있는 것 자체는 여론을 반영한 거다. 오히려 민심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본인들이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이재명 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면 늘 이 정치권에서 봐왔지만 좀 이렇게 어떤 본인의 지도자나 리더가 잘 나가면 사진 찍어서 막 돌리거든요, 지역에. 예. 그래서 그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 할 이유는 없으나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이재명 파리한 사람 진짜 위할까요? 진짜 위한 사람은 뒤에서 조용하게 다 내조를 합니다. 예.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요. 근데 예. 이분들은요, 그냥 이재명 파리하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은 이 공천 경쟁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뭐 대립구도는 명확하죠. 소위 친명 대 비명 그렇게 비춰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들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그리고 예. 저쪽은 비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가표를 던졌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서 당내 공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선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죠. 예. 그게 이재명 대표의 뭐 본심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예. 보도가 됐잖아요. 네, 뭐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예.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난과 비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예. 제 표현대로 하면 도장 깨기를 하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 다시 더불어민주당 예. 문정까지 왔는데 예. 예. 아니 그러면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같이 당을 못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투성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복당을 원할 정도로 문제가 없느냐? 예. 글쎄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게 보면 확실히 아까 우리가 로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최대 주주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최대 주주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입장에서 복당 내지는 공천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이현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워낙에 좀 특이한 경력을 계속해서 가져오시기도 했고 그런데 뭐 당에서 다 뭐 어떤 뜻이 있어서 영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뭐 저희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왈가왈부 말 좀 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한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예. 답답하죠. 예, 이게 선거에 답답하시군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당 생활도 해보고 정무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해봤지만 이현주 의원의 복당 부분들이 이렇게 가셔야되는 것들은 이번 총선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의 뭐 나름대로의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수의 역할들 네. 그런 것들은 뛰어나게 부각이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현주 의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다시 민주당으로 안착을 하는 것들이 예.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저는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애당심이 있어서 돌아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개혁신당도 기웃댔었고 다시 이제 민주당에 오니까 여기서 자체도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서도 뭐 알려진 바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거기에 안착을 못했던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 시간을 길게 가는 것들은 본인의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게 충족돼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뭐 정치인이 다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런 여건들을 보고 가는 것이 뭐 현실적이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애당심을 가진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같이 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정치. 뭐 저도 지금 아직 뭐 권한을 많이 가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과 저랑 이제 같이 국민의힘에 소속이 돼서 예.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탈당을 하고 민주당을 가든지 다른 당을 만들든지 무소속으로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을 해왔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책임 정치 원리에 비춰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예. 지금 뭐 책임 정치 다 무너졌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도 안 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안 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 각자의 욕망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예. 이현주 의원조차도 그래도 그동안 같은 진영 안에서 쓴소리를 하고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조차도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으로 가버리면은 예. 야 이거 정치인들 다 똑같구나라는 네. 또 하나의 실망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굉장히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각각의 진영을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바꾸거나 예. 옮겨 다니는 것은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으로 한 게 뭐 여당으로 한 게 아니라 철새다라는 비판하기는 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예. 이 책임 정치 원리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이현주 의원의 행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됩니다. 이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시행이 유예가 되면서 좀 준비 기한을 뒀는데요. 그러니까 중대한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법인데 그동안은 좀 큰 사업장 뭐 이런 뭐 중대한 이 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둔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큰 사업장에 우선 적용이 되어 왔고 27일부터 5인 이상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작은 빵집이라든지 여러 자영업자들한테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게 좀 무리가 아니냐라고 해서 여당과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유예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만 불발되면서 전면 적용이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5인을 고용하고 있든 50명 이상 51명을 고용하고 있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사처벌이라는 극약 처방이라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당장 소상공업자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부분이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저하고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었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보면요. 거의 어떠한 사업장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는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왜 안전관리자를 두잖아요. 예. 우리가. 근데 예. 그 형사 책임을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이외에 최고 경영자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높인 것인데 예. 저는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기존의 어느 부분이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건설업체 같으면
사업장이 뭐 수십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 저는 그건 기대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예. 옥상옥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예. 게 하나가 있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해서 책임을 지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아니, 있군요. 왜냐하면 형사 책임이라는 거는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금전 배상의 책임과는 다르거든요. 네.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많은 관심을 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 네. 죽어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저는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부분들부터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 마련하는 노력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전 이건 형벌이 모든 거에 가장 최우선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벌로 다스려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정책적인 목표 자체는 우리가 같더라도 수단을 이런 식의 범죄화를 최전면에 내세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형벌화는 최후 수단으로 쓸 것이냐는 철학적으로 다르고 제가 배운 법학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에는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전면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다른 풍선 효과처럼 다른 제도적인 부작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고 그냥 우선 바꾸고 보자라는 건데 네. 우리가 기존에도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나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 번에 바꿈으로써 나오는 풍선 효과를 미연에 막지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셨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침착하게 이게 뭐 노동자들 죽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것과 그걸 다 뒤로 미루고 그냥 처벌 만능주의로 나와가지고 다 처벌로 다스리면 좋아질 것이다. 전 이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형사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이게 이제 뭐 처벌로 이거를 강화시키겠다. 처벌을 강화하면 이게 뭐 또 위험 요소를 다 뭐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가지 업무상 관련돼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위험에 외주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뭐 권력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위험은 당신들이 해. 예. 죽든 말든 나중에 돈으로 배상해 줄게. 하청 주고 그렇죠. 작은 업체가 책임져라. 위험의 의존가 너무나 만연돼 있고 예. 그 최상층에 있는 경영자는 그걸 몰라요. 하청을 주면서 끊어버리잖아요. 위주 줘버리면 나머지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예. 위험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 그 경영자는 본인의 회사 발전, 본인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죽어도 되는 거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 인식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강화가 부수적으로 따라오긴 했죠. 그러니까 처벌의 강화는 결국에는 그 가장 큰 경영자가 본인도 잘못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책임감의 수위를 높여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외주화를 하더라도 산업구조상 본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외주화 자체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그래요. 사법체계의 어떤 전체적인 이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법체계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99명의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그런 예. 위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무고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체계가 발전하듯이 경제와 산업구조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기업의 이득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식 개발 방식으로 그냥 한두 사람 서너 명 예, 힘없는 예. 서민들 죽어도 돼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사회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없는 서민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나는 예. 좀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그 역할을 우리가 환경을 보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부분 거기를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그 부분을 고쳐내지 않으면서 단지 처벌만을 최앞선위에 놔가지고 이 문제가 그럼 과연 해결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금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이 문제는 종합적인 산업구조
구조 체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절차나 어떤 수단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7일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말씀 들어볼 텐데요. 오늘 그 동시 접속자 수가 5,100명까지 모여주셔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댓글에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정치본색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용 커플의 김용남 예. 그 정책위원장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 더 좋으신 겁니까? 정치위. 지금 정식 예. 직책은 정책위 의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 정책위 뭐- 의장이시군요. 의장님은 의장이 높아요. 위원장. 예. 아니 근데 신당이고 사실은 예. 저희는 다 해서 지금 당사에 한 20여 명 정도가 네. 어제 정당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당으로 막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한국의 희망과 지금 합당 작업을 진행 중이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외에 제3의 선택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열심히 네. 노력해서 국민들이 믿고 한 표를 찍을 수 있는 제3정당으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 김용남 의장님께서 또 삼지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예,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늘 얘기하지만 부자 몸조심하면 안 되고요. 선거 때 고개 쳐들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고개를 들지 않고 겸손하다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명을 바꿔 당명이 아니라 당 색깔을 바꿨으면 거기에 걸맞는 변화 혁신의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총선이 지금 70일 앞으로 다가섰는데요. 이제 그 내용물을 채울 때가 됐는데 좀 늦었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변화, 혁신, 인물 교체, 세대 교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정치 혼란을 넘어서 지금 혼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켜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정말 조그마한 신뢰라도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좋은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저희 정치본색 생방송이 30분 빨라집니다. 8시 30분에 시작하고요. 매일 찾아오는 김민아 평론가와 김성환 평론가의 촌철살인 아침 뉴스 브리핑과 심층 토론, 다양한 인터뷰로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성윤 검사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정치본색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조수진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재단 홍보를 정치원색.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